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80번째입니다. 80번째. 시진핑이 극비로요. 개인 무장 부대를 조직을 해서 세 차례나 짱요샤를 체포 또는 암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혈전을 벌인 시진핑과 짱요샤의 군권 전쟁에 대한 전모, 예, 두 가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세 차례라고 합니다. 예, 하나가 더 발견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점점 그 점입 가경으로 지금 그 내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군권 전쟁의 전모, 시진핑과 짱요샤의 혈전이 있었네요. 그동안 루머와 의혹으로만 추정을 했었던 시진핑과 짱요샤의 군권 전쟁의 전모가 점점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짱요샤의 군권 전쟁이 승리를 했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좀 애매모호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전 중앙당교, 즉 공산당의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중앙당교가 있는데 여기에 교수로 있었던, 그런데 미국으로 나중에 정치적 망명을 한 차이샤 교수, 여성입니다. 차이샤 교수가 10월 25일 날, 며칠 전이에요. 폭탄급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중공의 군부전쟁 역사를 바꾼 것은 2024년 7월에 있었던 삼중전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전해가 큰 의미를 갖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지금까지 알려진 시진핑과 짱요샤의 군권전쟁의 전모를 보면 근데 뭔가 한 2% 뭐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뭔가 하여튼 부족했어요. 자, 첫 번째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2024년 7월 삼중전의 당시에 시진핑이 중풍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짱요샤가 군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나 있는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저도 아리송했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의 배신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태자당의 군부 3인방이었던 류이안, 류야저우, 장교샤가 계속해서 시진핑을 도와서 시진핑을 앉혔는데 차례도 숙청을 당했죠. 차례대로. 류이안과 류야저우가 시진핑에게 숙청을 당해서 숙청에 성공을 했고 다음은 자신이 이제 숙청 대상이 된 이걸 눈치챈 짱유샤가 반격을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의문점은 시진핑과 장유샤, 류유안과 류야조는 일방적으로 시진핑이 공격해서 당했는데 그러면 시진핑과 장유샤 누가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장윤세가 먼저 성공을 했나? 누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게 아무튼 2% 부족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전 중앙당교 교수이자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차이샤 교수가 폭로를 했습니다. 10월 25일 날. 시진핑은 태자당 군부 3인방 중에서 류위안과 류야조를 차례로 숙청을 했었죠. 그리고 장요사의 숙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샤 교수의 폭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이 개인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비공개된 직할 무장부대를 극비에 창설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차이샤 교수 같은 경우는 중앙당교 교수를 할 정도면요. 엄청난 집안 배경이 있고 인맥들이 탄탄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극비창설의 네 가지. 어, 첫 번째는 나이로 은퇴 준비를 하던 허웨이둥이 시진핑의 파격적인 발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에 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짱유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군부의 복권방의 수적이었던 시진핑의 수적이었던 야오화 이 사람도 역시 시진핑이 발탁을 해서 중앙군사의 7인위원회 발탁하고 동시에 중앙군사의 정치공작부 주임을 맡겨서 예, 역시 그 감시 감독을 하게끔 이 역할을 줬죠.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허웨이동과 мя오화 중심의 시진핑 군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 시좌진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허웨이둥 мя오화 군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이제 시진핑이 출범을 시킨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진핑이 허웨이둥과 мя오화 군단에게 비밀 명령을 내려서 북경 외곽에 하북성 랑방시가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랑팡시인데 이 랑방시에 사단보다는 작고 여단보다는 큰 사단과 여단급 중간급인 이 비밀 부대를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하북성 랑팡시는 바로 북경시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제 불법 비밀 무장 부대를 설립한 목적이 뭘까요? 특징은 뭘까요? 두 가지 목적과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진핑이 북경 외곽에 북경과 근접해 있는 하북성 랑방시의 사단 내지는 여단급, 그 중간급으로 비밀 무장 부대를 창설한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비상시에 시진핑의 특별 경호를 한다. 이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반시진핑 핑파에 대한 유인들, 뭐 짱유사 같은 반대파들, 이 사람들을 극비에 체포하거나 제거하거나 암살하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예. 대단하죠? 그렇다면 시진핑이 창설한 극비 개인 무장부대의 네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중공에 속해 있죠.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중공에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규정에도 없는 불법입니다. 이 무장부대가. 네, 불법 무장부대라서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시진핑, 허웨이둥, мя오화 이 세 사람만 명령을 수행합니다. 다른 사람 명령은 안 듣는 거죠. 완전히 사적인 사조직이죠. 세 번째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자율적인 독립무장부대인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완전히 그 그림자 부대, 완전 비밀이죠. 네, 이게 특징이고 네 번째는 시진핑의 군부의 복권방이죠. 당에도 복권방이 있고 군부에도 복권방이 있고 그리고 이 상업 분야에서도 복권방이 있습니다. 이 군부 복권방이 특히 제31 집단군 출신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시진핑이 복권성에 당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충성파로 무장된 무장부대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을 신변 경호하는 부대가 없나요? 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시진핑이 합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대와 기구는 많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경위국입니다. 이 중앙경위국은 북경에서 24시간 동안 시진핑의 신변 안전을 밀착 경호를 하죠. 물론 이제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 모두 경호 대상이 됩니다만 시진핑이 넘버원이니까 시진핑 위주로 가겠죠. 두 번째는 북경 위수구 부대인데요. 우리로 번역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성격으로 특히 북경의 중남해를 지키는 경호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특근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진핑 위주로 중공의 최고위층을 경호하는 특수부대가 또 있습니다. 예. 여기 다 시진핑이 관리를 하죠. 네 번째는 중부전구 소속의
8일 집단군, 8.2 집단군, 8.3 집단군. 이건 뭐 수도 북경을 방어하는 그리고 최고 위층을 보호하는 중부정부 3대 집단군이 또 있죠. 이거 다 시진핑이 명령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장경찰부대. 5대 군종 중에 하나이죠.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무장경찰부대. 이건 경찰이 아니고 군부대입니다. 특수부대로 보시면 되고 특히 북경에 주둔하는 무장경찰부대는 뭐 시진핑과 고위층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은 전부 다 시진핑이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시진핑은 불법인 사설, 개인 비밀 무장 부대를 몰래 그것도 창설했을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진핑과 짱요샤의 세 차례 군권 장악 혈전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원래 그 시진핑과 짱요샤는 태사장 출신이 있다 보니까 부친끼리는 오랜 동지죠. 그래서 오랜 동지자 그리고 시진핑과 짱요샤는 짱요샤가 50년생, 시진핑은 53년생. 그러니까 뭐그 성묘라고 하는 뭐 선후배간 뭐 친구죠 친구. 예. 시진핑과 짱유샤가 그런데 결별을 하고 나서 이제 군권 장악에 대한 혈전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드러난 세 차례의 정말 피 튀기는 군권 장악 혈전 전모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효사가 직할 부대로 운영하는 부대는 중국 최강의 중부전구의 3개 집단군입니다. 예, 북경을 방어하니까 뭐 제일 강한 부대로 구성이 됐겠죠, 당연히. 장효사가 직접 지휘하는 중부전구는 8.1, 8.2, 8.3 집단군이 있고 이게 뭐 중국에서 최강 부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부전구에서도 가장 최강은 하북성 보정시의 바오딩이라고 하는 보정시에 주둔하는 8.2 집단군입니다. 기갑부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8.2 집단군이 뭐 특히 장효샤가 아끼는 직할부대로 지휘하고 있죠. 장효샤가 그래서 북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북경 진입에 가장 많이 동원하는 부대가 바로 8.2 집단군에 있는 기계화 부대, 뭐 탱크나 장갑차 그리고 특공대들입니다. 예. 그리고 8.1 집단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병이 많이 있는데 여기 특수부대이고 여기도 대규모로 이제 여단급 이상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 세 차례의 장유사 공격을 볼 텐데 처음에 제1차 장유사 공격을 한 사람은 시진핑의 지령을 받은 쉬치량입니다. 제1차 장유사 공격을 주도한 쉬치량은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이었는데요. 상장으로 은퇴했죠. 상장은 별넷 우리의 대장이고 이 사람은 2023년 3월에 중앙군사의 부주석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쉬치량은 유명한 시진핑 충성파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 충성을 해왔고 은퇴한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 쉬치량을 시진핑이 불러다가 명령을 해서 시진핑의 명령을 받고 비밀 부대를 동원해서 짱유샤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오죠. 이거 뭐 어차피 비밀이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쉬치량 부대와 장요샤 부대가 총격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쉬치량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을 맞고 장요샤가 승리를 한 거죠. 쉬치량이 사망한 시각은 2025년 6월 2일 12시 12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뒤에 6월 8일 날 북경의 팔보산 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팔보산 묘지는 우리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역시 장효샤는 불참을 했다. 그때 불참했을 때도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었군요. 뭐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장효샤가 거기를 뭐 조문하러 갈 리는 없겠죠. 예. 두 번째 장효샤를 공격한 사람은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мя오화입니다. 제2차 장유사 공격을 주도한 중앙군사의 7인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화 상장. 예. 그러나 역시 실패했고 공격이 실패한 мя오화 상장은
2024년 11월 28일 날 중앙군사위의 중앙기율위를 통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와 중앙기율위는 장 여사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11월 28일 이전에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5년 10월 17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미아오하는 군적과 당적과 이런 걸 박탈당하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허홍진 상장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2025년 10월 17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군적, 당적 박탈되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мя오하의 오른팔이고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의였던 오른팔이었던 허홍진 상장은 공격 실패 후에 이미 자살했다. 이런 자살설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진핑의 지령을 받은 허웨이둥인데 제3차 장유사를 공격을 했는데 역시 3차 공격을 주도한 중앙군사의 7인 위원 겸 제2부주석이었던 허웨이둥 상장은 제1부주석이었던 짱유사 공격 실패 이후에 숙청을 당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양회 전인대 폐막 이후에 사무실이 있던 8일 빌딩으로 돌아가던 중에 장유씨한테 체포를 당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10월 17일 역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해서 허위등을 포함한 9명 상장에 대해서 숙청을 했죠. 군적과 당적을 박탈하고 엄중한 기율과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둥은 신장 이식 이후에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장유샤에게 패배한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장병 발작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망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중전회가 폐막되면서 10월 23일 허위둥과 мя오하 군단에 소속된 9명의 상장들이 공식적으로 숙청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이 장유사 공격을 언제 했는지 이 기간은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청된 날짜, 사망한 날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3차례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그 중앙단계 교수였다고 하더라도 차이샤 교수가 이런 뭐 상세한 것까지 알 수는 없겠죠. 더구나 미국에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차이샤 교수가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과 짱유세의 군권 장악은 이 전쟁은 혈전이었다는 것이 결국 증명이 됐고 이 혈전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짱유샤 비밀 제거 작전이 세 차례나 실패했고 결국은 짱유샤의 군권 장악을 시진핑이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죠. 성공했으면 자기가 장악했겠지만 시진핑의 짱유샤 비밀 제거 작전에 실패한 이후로 세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부가 장유샤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동정심도 있고 또 승리자에 대한 존중, 경외, 이런 존중감과 경외감 이런 게 있고 시진핑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겁니다. 군부에서. 두 번째는 당내의 시저진파 입지가 요동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서 반시진핑파의 단결이 강화되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고 세 번째는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가중되다 보니 중국 인민들의 사회 불안, 경제 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제 위기를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의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